그럼 이제부터는 중력 이외에 중요한 힘들을 배워보자. 두 번째로 배우는 힘은 탄성력이다. 근데 탄성력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탄성이라는 것을 알아봐야겠구나. 탄성이란 무엇일까? 간성? 그거 활력성 아니냐? 활력성은 고무줄이나 고무공같이 쉽게 모양이 변했다가 본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 아닌가? 그러니까 물체의 모양이 변했을 때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는 거지. 바로 그거야.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고무공같이 탄성이 큰 물체는 모양이 변했을 때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그 때문에 되돌아가려는 힘, 바로 우리가 배우는 탄성력이 나타난다. 이때 탄성력의 크기는 외부에서 가해준 힘의 크기와 같고 방향은 항상 외부 힘과 반대란다. 그럼 여기서 우선 그 탄성력을 이용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뭐가 더 있는지부터 알아보자꾸나. 탄성이 이용되는 예는 운동기구만 따져봐도 축구공, 농구공, 그리고 콩콩이? 가만, 컴퓨터 자판도 되네? 그러니까 쉽게 변형되고 쉽게 본래대로 돌아오는 건 뭐든지. 근데 그것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고무줄이나 스프링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야, 그러고 보니 탄력성이 제일 좋은 거는 고무 아니냐? 그런 거 같기는 한데, 근데 고무는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금방 놀려져 버려서 쉽게 탄력성이 없어지잖아. 그래, 다들 다양한 예를 잘 알고 있구나. 대신 몇 가지 알아둘 것을 정리하자면, 사실 모든 물체가 탄성을 가진다는 건 잊어서는 안 돼. 실제로 너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있잖아. 대나무 제품 같은 게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건 잘 알 것이고, 심지어 금속들도 모양에 따라서는 상당한 탄성을 나타내거든. 야, 근데 철같이 단단한 금속이 탄성을 가진다는 게 그거 쌤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바로 튕기는 과정을 고속 촬영한 거 봤었거든. 아, 그래, 맞다. 나도 그 영상은 봤었는데, 단단한 핸드폰이 거의 양궁활처럼 휘어지더구만. 고속 촬영 덕분에 아무리 단단한 물체라도 순간순간 엄청난 변형이 일어나는 걸 이제는 우리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 띠리도 시간 내서 한번 보려무나. 그럼 모든 물체가 크든 작든 탄성을 가진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야. 그렇다고 물론 모든 물체를 탄성체라고 하지는 않아. 보통 탄성이 큰 물체를 탄성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고무줄과 용수철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면만을 따져볼 때는 고무줄보다는 용수철이 더 좋은 탄성체라는 것도 기억해두자. 예? 그럼 고무줄은요? 고무가 쉽게 늘어나고 줄고 해서 제일 좋은 탄성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띠리야, 나도 예전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둘 다 좋지만 용수철 쪽이 정확도가 더 좋다더라고. 정확도가 좋아서 다용하게 사용한다면 그런 예로는 뭐가 있지? 다만 고무도 좋은 탄성체이지만 용수철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 또리가 말한 대로 정확도 때문이야. 즉, 용수철의 경우에는 외부 힘과 그에 따라 변형되는 정도가 거의 정비례 관계라는 것 때문이야. 그래서 주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용수철을 이용하는 거지. 예를 들어 1뉴턴의 무게가 가해졌을 때
1cm가 늘어나고 2N일 때는 2cm, 3N일 때 3cm가 늘어난다면 이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만으로 어떤 물체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에 반해 고무줄의 경우는 조금 큰 힘이 작용할 때는 비례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이때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비례의 관계인데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물리학자 훅이고 이 관계를 훅의 법칙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만약 용수철의 길이만으로 탄성력의 크기를 구해야 할 때는 해당 용수철의 탄성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와 훅의 법칙에서 유도된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이 탄성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 길이가 되고 기호로 쓰면 F는 마이너스 K 곱하기 X이다. 이때 F는 탄성력, X는 변형된 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수철로 무게를 잴 때 계속 더 큰 무게값을 잴 수는 없다는 것. 즉 탄성 한계라는 게 있어서 어느 힘, 무게 이상이 되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그때는 탄성 자체를 잃게 되거든. 뭐 너희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늘어나버린 팬티 고무줄 같은 거 아닌가? 그래, 정말 기억하기 쉬운 예를 잘도 골랐네. 그리고 탄성력 파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지만 이건 쌤이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인데 조금 뒤에 마찰력을 배우게 되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야.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 너희들이 궁금해한다면 그 내용들도 조금 살펴보자꾸나. 그럼 그때 마찰력과 탄성력의 관계도 알게 될 거야. 탄성력은 간단한 듯 하지만 아주 중요한 힘이거든. 탄성력과 마찰력의 관계? 그럼 다음으로 마찰력에 대해 공부할 건데 우선은 그 힘을 배우기에 앞서 마찰이 뭔지 그리고 마찰 현상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보자. 쌤, 쟤들이 평소에 마찰이 심하잖아요. 쟤들이 잘 알 것 같은데 물어볼까요? 쌤, 우리는 사이 좋은데요. 가끔씩 사소한 의견 충돌은 있지만 마찰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그럼요. 저희는 마찰을 싫어해요. 마찰은 그저 불편하기만 한데. 그래, 너희들의 우정은 쌤이 의심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찰의 여러 가지 효과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구나. 뭐 어쨌든 우선은 먼저 마찰력의 정의를 알아보자. 마찰력은 그림으로 보다시피 어떤 물체가 지면에 접촉해 있을 때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거든. 물론 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접촉면에서는 서로의 요철이 맞물린 상태로 움직이다 보니 저항이 생기는 거야. 야, 그럼 미끄럼틀 같이 아주 매끄러운 면이라면? 쌤, 표면이 매끄러우면 근데 아무리 매끄러워도 마찰 효과는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마찰 효과는 있지.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마찰력은 작아지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번 또리의 질문은 뒤에 배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거라서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네. 매끄러운 표면을 현미경 같은 걸로 확대해 놓은 경우를 살펴보자. 이 그림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복사용지의 표면을 확대해 본 거야. 예상은 했지만 확실히 거칠구만.
결국 미끄럼틀면도 저거랑 비슷하다는 거네? 저렇게 매끄러운 복사용지의 표면도 확대해서 보니 엄청난 울퉁불퉁이 있어. 저쪽 면에서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찰은 불편한 현상이니까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건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자. 가만. 그러니까 예전에 놀았던 미끄럼틀 같은 거는 마찰이 작을수록 좋은 경우이고, 빙판길 같은 거는 당연히 마찰이 좀 커야 좋은 경우예요. 근데 그래 봐야 저런 경우는 얼마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아까 창문 열고 닫을 때도 마찰 때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기계 부속품에 마찰이 크면 소리가 시끄럽고. 그럼 마찰 현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질문을 하나 할게. 우리가 지금처럼 한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아니, 우리가 여기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라니요? 그런 거에 이유나 원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지구 중력이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지표면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고 보니. 사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못 느끼지만 어느 정도의 마찰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또리가 아까 말한 대로 빙판길에서의 상황인 거지. 적당한 마찰이 있어야지만 걷거나 또는 정지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표면의 마찰이 아예 사라진다면 그때는 우리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한 곳에 멈춰 있을 수 없지. 그게 마찰 효과였네. 아니, 그럼. 야, 지표면에 마찰이 없어지면 힘들이지도 않고 어디든지 미끄러져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야말로 공짜 세계여행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게 좋지 않냐? 그래, 네 말대로 되겠지. 게다가 지구는 큰 거니까 자꾸 나가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세계여행 카드 또 시작이냐? 쌤도 1위의 즐거운 상상을 응원하고 싶다마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겠구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이를테면 지구 표면에는 육지도 있지만 바다도 있어. 계속 이동할 수는 없다. 라든가 하는 것들을 무시한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움직이고 나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 응? 그러고 보니 또 그런 문제가 있네. 마찰이 없으니까 멈출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끊임없이 질릴 때까지 세계여행을 할 테니까. 그래, 일이야. 전 세계 곳곳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누비고 다닐 테니까 아마도 전 세계 어린이들이랑 꽤나 친해지겠구나. 그게 좋은 건가? 아니면 좀 쉬어야 하나? 좀 마찰이 좀 있는 게. 마찰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소 과격한 예를 들었다만 사실 적당한 마찰이 있어야만 오히려 편리해지는 예들은 주변에도 엄청 많단다. 우리가 물체를 잡을 때 그리고 매듭을 만드는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다른 예로는 뭐가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보렴. 하여간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제는
마찰력의 크기를 알아봐야겠다.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나? 마찰력의 크기? 그건 당연히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 접촉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은데. 야, 근데 무게는 무거우면 움직이기 어렵잖아. 그건 무게는 중력이잖아. 거기에 마찰력과 관계가 있을까? 그래, 다들 의견이 분분하구나. 너희들이 방금 말한 것들을 정리하자면 접촉면의 거친 정도와 무게로 요약되겠는데 사실 그것으로 마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단다. 공식으로는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강력이란다. 근데 지금은 공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공식의 의미만 알면 되거든. 바로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 무게가 마찰력의 원인이 된단다. 즉 무거울수록 마찰력도 커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건 심화 보충 수업용이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정지 상황의 마찰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건데 필요할 때 쓰도록 해. 근데 쌤, 그럼 접촉면의 크기는 마찰력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응? 그래, 그러네.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마찰력도 커질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자꾸나.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접촉 면적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마찰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거든. 그러면 왜 그런지를 너희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례로 생각해보자. 다들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새로 시멘트 칠 해놓은 바닥을 보고 발로 발도장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 생각들 해봤지?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한 발로 찍었을 때는 발이 제법 깊숙하게 박히는데 만약 두 발이거나 손까지 쓴다면 얇게 박히는데 만약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둘 다 비슷하게 빠져나오기가 힘들단다. 그게 아하, 몸무게는 똑같으니까 한 발로 찍었을 때는 접촉면이 작아 무게가 집중돼서 깊숙하게 박히고 두 발과 손까지 쓰면 무게가 분산돼서 얇게 박히지만 접촉면이 넓어지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둘 다 거의 같게 힘든 거고 그러니까 저항력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일이 네가 가장 잘 알 것 같구만. 예전에 그런 장난치다가 꽤나 혼도 많이 났잖아. 야, 이건 미취학 아동일 때에 그 쳐봤던 장난인 거를 굳이 멈추냐. 그래 너희들이 이미 경험했으니까 이 내용은 이해가 될 거야. 대신에 과학에서 자주 나오는 예라서 하나만 소개할게. 그림처럼 책상면에 같은 나무도막을 세운 경우 A와 눕힌 경우 B의 마찰력을 비교하면 그 값이 서로 같은데 여기서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B의 경우는 넓이가 증가한 만큼 무게는 분산되어서 A의 경우에 좁은 면에서 큰 힘이 나타날 때의 효과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마찰력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만약 저 내용을 복습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 보통 궁금한 거의 첫 번째는 쌤이 예상할 때 압력이란 개념일 것 같다. 그 뜻은 같은 넓이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데 앞에 이해해서 같은 무게라고 해도 무게의 집중 효과나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효과인지 궁금하다면 앞위에서 A와 B의 넓이를 비교해서 같은 넓이일 때의 무게로 바꾸어 보면 돼. 그럼 A는 10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이고 B는 5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가 돼서 오히려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마다 많은 참고사항도 남겼으니까 심화 보충 시간에 활용해 보자꾸나. 야, 그럼 이제 마찰력도 끝났고 무슨 힘이 남아있냐? 어? 다음은 고기압이기는 한데 근데 아직 마찰력이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마찰력 부분은 배울 내용이 좀 많기는 하다. 그래, 띠리가 빨리 무력을 알고 싶은 것 같은데 아직 마찰력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풍성하게 남아있단다. 그것부터 마무리하자꾸나. 다음 내용은 바로 물체의 정지 상황에서의 마찰력, 정지 마찰력과 운동할 때 나타나는 마찰력, 운동 마찰력을 배우는 거란다.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림과 같이 지면에 놓여있는 물체에 외부에서 힘을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자꾸나. 외부 힘을 증가시킬 때 어느 한계까지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 이때 그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정지한 물체가 외부 힘을 받았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면 힘의 평형이 된 거니까 당연히 마찰력이 외부 힘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야, 근데 외부에서 힘을 증가시키는데도 계속 정지해 있는 거는 일단 힘의 평형 상태인 건 맞으니까 외부 힘이 증가한 만큼 마찰력도 그에 따라서 커진다는 거지. 근데 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쌤, 저기 물체가 띠리처럼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힘이 변하면 마찰력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묘한데요? 그래, 무슨 물체가 다른 거 아닌데?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 그게 신비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만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럼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앞서 배웠던 탄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아까 봤듯이 매끄러워 보이는 저쪽 면도 확대해보면 사실 울퉁불퉁한 표면이 전체적으로 힘의 평형을 유지한 채로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때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접촉된 부분의 물질들은 그 힘의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그러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외부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마찰력이고 이때 외부 힘이 증가하면 그만이 변형되어서 외부에 증가된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모든 물질이 탄성이 있다는 거 기억나지? 탄성 때문에 마찰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면 야, 그러니까 마찰력이 탄성력의 일종이라는 말 아니냐? 그래, 겉으로는 다른 힘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원리라는 거네. 이것 때문에 아까 쌤이 탄성력과 마찰력의 관계를 슬쩍 얘기하신 거구만. 눈치도 빠른 녀석들. 그 정도로 이해했다면 쌤도 한층 힘이 나는구나. 그럼 이 여세를 몰아 계속 해보자. 정지 상태에서 외부 힘을 계속 증가시키면 어느 순간 물체는 움직이게 되거든. 여기서
움직이기 직전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이 힘 이상의 외부 힘이 가해져야만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두자.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외부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이 되면 물체는 움직이게 되고, 이때는 운동 마찰력이 나타나게 되거든. 흥미로운 점은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조금 적은 힘인데다가 계속 일정하다는 거야. 여기서 운동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조금 작아지고, 그리고 일정해지는 이유는 움직이는 동안에는 우선 접촉면의 맞물림이 최대 때보다는 느슨해지고, 각각의 요철들이 서로 스치듯 지나가게 되는 형편이라서 큰 힘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데다가, 이때 접촉면의 재질 자체는 똑같으니까 움직이는 동안 서로 주고받는 힘, 마찰력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지. 왜 이 현상은 너희들이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해 봤을 거야. 무거운 물체를 힘껏 밀거나 당겨서 겨우 움직였을 때 움직이기 직전의 힘보다는 조금 적은 힘으로도 물체를 움직일 수 있었던 거 말이다. 야, 그럼 그게 느낌상 힘이 좀 덜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찰력 감소 효과였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네.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확실히 오묘하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거, 즉 정지와 운동 상황에서의 마찰력 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말로 표현한 거를 도표로 정리한 거니까 오히려 깔끔하지. 여기서 그래프가 뭘 알려주는지도 생각해보렴. 정지했을 때는 외부 힘과 마찰력이 비례하는 거고, 운동할 때는 외부 힘에 상관없이 마찰력이 일정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빗면에서의 마찰 효과를 간단하게 알아보자꾸나. 빗면은 비스듬한 면을 말하는 건데, 아까 잠깐 나왔던 미끄럼틀이 빗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미끄럼틀에서 너희들이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빗면, 미끄럼틀. 그거야. 중력이 작용하니까. 참, 마찰력도 동시에 작용한다면? 그러고 보니 너 지난번에 미끄럼틀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던데, 그거 혹시 마찰이 큰 거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이라는데? 야마, 그 얘기는 또 왜 꺼냈냐고. 사실 빗면에서의 마찰 효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다양한 힘의 효과, 합성, 분해, 평형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서 그동안 공부에 복습 효과도 있고, 또 수평면에서의 마찰 효과와는 확실히 다른 점도 있어서 마지막 내용으로 다루는 거야. 내용을 배우다 보면 아까 너희들 대화 중에 잘 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있던데 그것도 제대로 알 것 같구나. 그럼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자꾸나. 그림을 보다시피 빗면은 실제로 힘이 작용하지만 힘의 평형이 된 상태라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거야. 반면에 수평면에서는 수평 방향에 실질 힘이 없어서 물체가 정지해 있던 거지. 다음으로 빗면에서는 정지해 있는 물체가 움직일지 어떨지의 여부는 접촉면의 재질과 사이각에 따라서만 달라진단다. 무게와 관계 없다. 여기서는 한 가지 내용만 잘 기억하자꾸나. 즉, 그림처럼 중력이 작용하는데도 마찰 효과로 인해서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접촉면의 재질을 매끄러운 걸로 바꿔줘도 되지만 저기 빗면의 사이각을 증가시켜서 중력의 수평 둘력을 크게 해주면 된단다. 물론 그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사이각을 줄여서 중력의 수평 둘력을 작게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아까 삘이었나 꿀이었나? 잘못 알고 있던 개념도 바르게 이해했지. 수평면과는 달라서 빗면에서는 잘 미끄러질지의 여부는 마찰력의 원인이 몸무게이지만 몸무게와 같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오직 접촉면의 재질과 빗면의 사이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지.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니 띠리야 미끄럼틀 탈 때는 몸무게는 좀 무거워도 상관없잖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옷을 매끄러운 걸로 바꾸어보렴. 아, 쌤! 요새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다니까요. 이 분위기, 이 느낌은 왠지 낯설지가 않다. 지난번 시간에 혹시 이 탄인 건가?